2024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 변호사 박준혁 32세은 책상 위에 놓인 낡은 편지 봉투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27년 전 날짜가 적힌 봉투. 그리고 그 옆에는 어머니의 사망진단서가 놓여 있었다. 고인께서 생전에 아드님께 전해달라고 부탁하신 편지입니다. 장례식장 직원이 건넨 이 편지 한 장이 준혁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 줄은 아무도 몰랐다. 편지 엄마의 마지막 거짓말. 미안해. 엄마가 거짓말쟁이였어. 프롤로그 27년 만의 편지. 2024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 변호사 박준혁 32세은 책상 위에 놓인 낡은 편지 봉투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27년 전 날짜가 적힌 봉투. 그리고 그 옆에는 어머니의 사망진단서가 놓여 있었다. 고인께서 생전에 아드님께 전해달라고 부탁하신 편지입니다. 장례식장 직원이 건넨 이 편지 한 장이 준혁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 줄은 아무도 몰랐다. 편지를 펼치는 손이 떨렸다. 준혁아, 미안해. 엄마가 평생 너한테 거짓말을 했어. 일장 어린 시절의 기억. 1997년 5살 준혁은 엄마 손을 잡고 병원 복도를 걸었다. 엄마, 어디 아파? 응. 조금 아파서 치료받으러 가는 거야. 엄마 박미숙 당시 29세은 오른쪽 팔에 깁스를 하고 있었다. 왼손으로만 준혁의 손을 잡았다. 엄마 팔은 언제 나아? 금방 나아. 걱정하지 마. 하지만 엄마의 팔은 쉽게 낫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깁스는 벗겨지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엄마는 오른팔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다. 엄마, 팔 안 아파? 응, 안 아파. 이제 괜찮아. 엄마는 항상 웃었다. 아픈 티를 전혀 내지 않았다. 이장 한 손으로 키운 아들. 엄마는 한 손으로 모든 것을 했다. 왼손으로 밥을 짓고, 왼손으로 빨래를 하고, 왼손으로 청소를 했다. 준혁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다른 엄마들은 두 손으로 아이들의 준비물을 챙겨줬지만 준혁의 엄마는 왼손 하나로 모든 것을 해냈다. 엄마, 힘들어? 아니야. 엄마는 슈퍼우먼이야. 한 손으로도 뭐든지 할 수 있어. 엄마는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준혁은 알았다. 엄마가 밤에 조용히 우는 소리를, 마비된 오른팔을 주무르며 한숨 쉬는 모습을. 삼장 놀림과 수치심. 초등학교 3학년 때였다. 야, 박준혁, 너네 엄마 팔 왜 그래? 장애인이야? 우리 엄마는 두 손으로 다 해주는데 너네 엄마는 불쌍하다. 아이들의 놀림이 시작됐다. 준혁은 집에 와서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내일 학부모 참관 수업 오지 마. 왜? 그냥. 엄마 바쁘잖아. 사실은 친구들이 엄마를 보고 놀릴까봐 두려웠다. 한 손밖에 쓰지 못하는 엄마가 창피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았어. 엄마가 안 갈게. 그날 밤 준혁은 엄마가 우는 소리를 들었다. 사장 중학생이 된 준혁. 준혁은 중학생이 되었다. 점점 더 엄마를 멀리했다. 친구들 앞에서 엄마와 마주치는 것이 싫었다. 엄마, 나 혼자 갈게. 학원 끝나면 데리러 갈까? 됐어. 나 혼자 갈 수 있어. 준혁은 엄마와 함께 걷는 것조차 싫었다. 어느 날 엄마가 학교에 찾아왔다. 준혁아, 점심 도시락 깜빡했어. 가져왔어. 엄마, 왜 왔어? 친구들이 쳐다봤다. 준혁의 얼굴이 빨개졌다. 빨리 가. 창피하게. 엄마의 얼굴이 굳었다. 미안해. 엄마는 조용히 돌아갔다. 그날 이후 엄마는 학교에 오지 않았다. 오장 고등학생의 반항.
고등학교 1학년. 준혁은 더 심하게 엄마를 대했다. 엄마, 밥 해놨어. 필요 없어. 밖에서 먹고 올게. 그래. 엄마, 학교에 올 일 있으면 오지 마. 알았지? 알았어. 엄마는 점점 말이 없어졌다. 그리고 준혁도 몰랐다. 엄마가 매일 밤 준혁의 방문 앞에 서서 노크하려다 망설이고 돌아가는 모습을. 6장 대학생이 된 준혁. 준혁은 서울대 법학과에 합격했다. 준혁아, 합격했어? 응. 서울대 붙었어. 축하해. 정말 축하해.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다. 하지만 준혁은 차갑게 말했다. 이제 나 독립할 거야. 기숙사 들어갈게. 집에서 다녀도 되는데. 싫어. 나 혼자 살고 싶어.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7장 독립과 거리두기. 대학 4년 내내 준혁은 집에 거의 가지 않았다. 명절에도 방학에도 최소한만 집에 들렀다. 엄마, 나 바빠. 먼저 갈게. 벌써? 밥이라도 먹고 가. 괜찮아. 약속 있어. 거짓말이었다. 그냥 엄마와 함께 있는 것이 불편했다. 로스쿨에 진학했고 변호사가 되었다. 준혁은 성공했다. 대형 로펌에 취직했고 높은 연봉을 받았다. 하지만 엄마와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졌다. 8장 마지막 통화. 2024년 11월. 준혁의 핸드폰이 울렸다. 엄마였다. 여보세요? 준혁아. 왜? 엄마 좀 볼 수 있을까? 바빠. 다음에. 준혁아, 엄마가 할 말이. 나중에. 끊을게. 전화를 끊었다. 그것이 엄마와의 마지막 통화였다. 9장 갑작스러운 부고. 일주일 후. 변호사님, 급한 전화 왔습니다. 누구? 병원이라고 하는데요. 전화를 받았다. 네, 박준혁입니다. 환자 박미숙님의 보호자시죠? 환자분이 오늘 새벽 운명하셨습니다. 네.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오셨는데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핸드폰이 손에서 떨어졌다. 10장 장례식장에서 엄마의 영정사진. 웃고 있는 엄마의 얼굴. 준혁은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실감이 나지 않았다. 주변 조문객들이 말했다. 어머니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한 손으로 아들 키우시느라.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준혁은 귀를 막고 싶었다. 11장 편지의 발견. 3일장을 치르던 마지막 날. 장례식장 직원이 다가왔다. 유족분이시죠? 고인께서 이걸 전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낡은 편지 봉투였다. 1997년 9월 15일. 27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다.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12장 엄마의 편지. 사랑하는 내 아들 준혁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엄마가 이제 없다는 뜻이겠지. 미안해. 엄마가 평생 너한테 거짓말을 했어. 준혁아, 엄마 팔 기억나니? 넌 어렸을 때부터 엄마 팔이 왜 안 움직이냐고 물어봤었지. 엄마는 그냥 다쳤다고, 사고로 그렇게 됐다고 말했어.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 1997년 9월 15일. 그날 내가 처음 유치원에 가는 날이었어. 엄마는 너를 유치원 버스에 태워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 그런데 갑자기 앞에서 차가 미끄러지면서 인도로 돌진했어. 그 앞에 내가 있었어. 준혁아, 너는 유치원 버스를 놓쳐서 혼자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어. 차가 너를 향해 달려오는 걸 보는 순간 엄마는 아무 생각도 없었어. 그냥 달려가서 너를 밀쳤어. 너는 살았어. 대신 엄마가 차에 치였어.
오른쪽 팔이 완전히 부서졌어. 신경이 다 끊어져서 평생 쓸 수 없게 됐어. 하지만 괜찮았어.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게 중요했으니까. 준혁아, 엄마는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한 손으로 살아가는 게 힘들었지만 내가 있어서 행복했어. 내가 학교에서 상 받아올 때, 내가 대학 합격했을 때, 내가 변호사가 됐을 때, 엄마는 정말 자랑스러웠어. 근데 준혁아, 엄마도 알아. 내가 엄마를 부끄러워한다는 거, 내가 엄마 때문에 창피해 한다는 거. 괜찮아. 엄마는 이해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이 엄마를 보고 놀렸다는 것도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엄마를 멀리 한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준혁아, 엄마는 한 번도 너를 원망한 적 없어. 사실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내가 나중에 혹시 죄책감을 느낄까 봐야. 엄마한테 잘못해줬다고 후회할까 봐. 그러지 마. 엄마는 행복했어. 너를 키우는 게 힘들었지만 그게 엄마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만약 다시 그날로 돌아간다 해도 엄마는 똑같이 할 거야. 널 구하기 위해 내 팔을 다시 버릴 거야. 준혁아, 부디 행복하게 살아. 엄마 생각은 하지 않아도 돼. 엄마는 내가 웃는 모습만 봐도 충분했으니까. 사랑해, 내 아들. 마이너스 엄마가. 13장 무너짐. 편지를 다 읽은 준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으아. 비명이 터져 나왔다. 엄마. 27년 동안 몰랐던 진실. 엄마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장애를 얻었다. 그런 엄마를 자신은 평생 부끄러워했다. 미안해. 미안해 엄마. 미안해. 준혁은 영정사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다. 14장 병원 기록. 준혁은 병원을 찾아갔다. 1997년 9월 15일 박미숙 환자 기록 좀 볼 수 있을까요? 의무기록실에서 낡은 파일을 꺼냈다. 우측 상완골 분쇄골절, 신경 완전 손상. 환자분이 치료를 거부하셨네요. 네. 당시 수술하면 어느 정도 회복 가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환자분이 수술비가 없다며 거부하셨어요. 수술비가. 준혁의 가슴이 무너졌다. 엄마는 수술도 받지 않았다. 자신을 키우기 위해 돈을 아꼈던 것이다. 15장 이웃들의 증언. 준혁은 엄마가 살던 동네를 찾아갔다. 아, 미숙이 어머니. 동네 슈퍼 아주머니가 말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한 손으로 아들 키우시느라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나가셨어요. 청소일, 식당일 뭐든지 하셨죠. 한 번은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시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준혁은 고개를 들었다. 우리 준혁이가 좋은 대학 가야 한다고. 그래야 당당하게 살 수 있다고. 어머니는 아들 자랑만 하셨어요. 내 아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착한지. 근데 아들이 어머니를 찾아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아주머니의 말에 준혁은 고개를 떨구었다. 16장 엄마의 일기장. 집을 정리하던 중 준혁은 엄마의 일기장을 발견했다. 2005년 3월 12일. 오늘 준혁이가 학부모 참관 수업에 오지 말라고 했다. 내 팔 때문에 창피한가 보다. 괜찮아. 이해해. 엄마가 한 손밖에 쓰지 못하니까. 미안해, 준혁아. 2010년 5월 3일. 준혁이가 학교에 도시락 가져다 줬더니 화를 냈다. 친구들 앞에서 창피하다고. 다시는 학교에 오지 말라고. 알았어. 안 갈게. 하지만 너무 아프다. 2015년 11월 20일. 준혁이가 대학 합격했다. 너무 자랑스럽다. 하지만 기숙사에 들어간다고 한다. 집이 싫은가 보다. 엄마가 싫은가 보다. 그래도 괜찮아.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2024년 11월 2일.
준혁이한테 전화했다. 할 말이 있었다.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뇌에 종양이 있다고. 하지만 말하지 못했다. 준혁이가 바빠 보였다. 괜찮아. 편지로 전할게. 사랑한다, 내 아들. 준혁은 일기장을 덮고 울었다. 17장 후회의 늪. 준혁은 일을 그만뒀다. 변호사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매일 밤 악몽을 꿨다. 엄마가 나타나서 말했다. 준혁아, 괜찮아.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그 말이 더 아팠다. 왜 나한테 화내지 않아? 왜 원망하지 않아? 내가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데. 내가 얼마나 엄마를 부끄러워했는데. 18장 심리 상담. 준혁은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제가 제 엄마를 죽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엄마가 저한테 전화했을 때 제가 끊었어요. 할 말이 있다고 했는데 엄마는 뇌종양 말기였어요. 시한부였어요. 그걸 저한테 말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바쁘다고, 나중에 하자고. 그게 마지막 통화였어요. 상담사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어머니를 죽인 게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머니께 죄를 지었다고 느끼는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19장 봉사의 시작. 준혁은 결심했다. 엄마한테는 이제 갚을 수 없어. 하지만 엄마 같은 사람들을 도울 수는 있어. 준혁은 무료 법률 상담소를 열었다. 장애인, 저소득층,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무료 변호를 시작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 권리를 찾았어요. 사람들이 고마워할 때마다 준혁은 엄마 얼굴이 떠올랐다. 20장 1년 후 2025년 12월 준혁은 엄마 산소를 찾아갔다. 엄마, 나왔어. 1년이 지났네. 엄마, 나 요즘 바빠. 근데 좋은 일로 바빠. 엄마가 못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한테 주고 있어. 엄마, 내가 이제야 깨달았어. 진짜 부끄러운 건 장애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었어. 진짜 약한 건 한 손밖에 못 쓰는 게 아니라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내 마음이었어.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이제야 말하네. 늦었지만 사랑해, 엄마. 바람이 불었다. 마치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괜찮아, 준혁아. 엄마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21장 새로운 다짐. 준혁은 무료 법률 상담소를 더 크게 확장했다. 박준혁 변호사 무료 법률 지원센터. 한 손으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장애를 가진 부모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 그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다. 변호사님, 왜 이런 일을 하세요? 젊은 변호사가 물었다. 제 엄마 때문이에요. 엄마가 저를 위해 희생하셨거든요. 평생. 이제 제가 그 빚을 갚을 차례예요. 물론 엄마한테 직접 갚을 수는 없지만 엄마 같은 사람들을 도우면 조금이라도 갚는 게 되지 않을까요? 22장 엄마와 닮은 사람. 어느 날 한 여성이 상담소를 찾아왔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제가 사고로 오른팔을 못 쓰게 됐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해고한대요. 아이가 둘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준혁의 가슴이 뛰었다. 제가 돕겠습니다. 준혁은 그녀를 위해 무료로 소송을 진행했다. 그리고 이겼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가 울면서 감사할 때 준혁은 엄마가 보였다. 엄마,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죠? 에필로그 27년 만의 답장. 2027년 9월 15일. 사고가 난 지 정확히 30년이 되는 날. 준혁은 엄마 산소 앞에 앉아서 편지를 썼다.
엄마에게. 30년 전 오늘 엄마가 나를 구해줬어. 엄마는 한 손을 잃었고 나는 목숨을 구했어. 그런데 나는 30년 동안 그걸 몰랐어.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 엄마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 정말 미안해, 엄마. 하지만 이제 알았어. 엄마가 내게 준 건 목숨만이 아니라는 걸. 엄마는 내게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줬어. 희생이 무엇인지 보여줬어. 그리고 용서가 무엇인지 알려줬어. 엄마, 이제 나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할게.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아들이 될게. 사랑해, 엄마. 마이너스 아들 준혁이가. 편지를 쓰고 나서 준혁은 산소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내가 이제 엄마 자랑스러운 아들 됐어?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마치 엄마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다. 그래, 우리 아들. 항상 자랑스러웠어. 훅이 진정한 사랑이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을 위해 희생한 사람에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 사랑을 너무 늦게 깨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은 언제나 무조건적입니다. 우리가 못되게 굴어도, 우리가 멀리해도, 우리가 부끄러워해도 그들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깨닫는 건 종종 너무 늦습니다. 오늘 당신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세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가장 큰 후회는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한 것. 가장 큰 아픔은 그 사랑을 너무 늦게 깨달은 것.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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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펼치는 손이 떨렸다.